비오는 저녁 허물어져가는 주막에 웬 노부부가 들어섰습니다. 헌데 밥값을 치를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었지요. 당장 내일이면 돈놀이꾼에게 주막을 통째로 빼앗길 판에 주모덕이는 국밥을 그냥 드렸고 놀랍게도 훗날 덕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덕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과연 노부부에게 대접한 밥상에는 어떤 기적이 담겨 있었을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정조 임금 치세 무렵 충청도 어느 고을 큰 길목에 주막 하나가 있었답니다. 나라 안팎으로 장사치와 보부상이 활발히 오가던 시절이었으나 이 주막만큼은 파리만 날리는 신세였지요. 겨울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충청도 공주 땅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큰 길목, 고갯마루 아래 움푹 들어앉은 주막 한 채의 처마 끝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문 앞에 걸어둔 용수는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채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 주막 부엌에서 가마솥 뚜껑을 열던 주모덕이의 손이 잠시 멈추었는데 솥 안에 남은 쌀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덕이는 거칠고 갈라진 손끝으로 솥 바닥을 훑어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고 찬 기운이 부엌 바닥을 타고 올라와 무릎을 애는 듯 했으나 그보다 더 시린 것은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덕이에게는 15 난 아들 도리가 있었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뛰어다니며 나무를 해오고 물을 길어오던 부지런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열에 쓰러진 뒤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고을 약방의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양의 명의를 찾아가 보라 하였고 그 약제비가 300냥이라는 말에 덕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300냥이라면 이 주막을 10채를 팔아도 모자랄 돈이었으니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볼 때마다 덕이의 가슴에는 돌덩이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답니다. 덕이는 원래 이 고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6에 부모를 여의고 이 고을 주막집 아들 박서방에게 시집을 왔는데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평생을 이 주막에서 국밥을 끓이며 나그네를 맞이하였었지요. 시아버지는 국밥맛 하나로 고을 안팎에 이름이 나 있던 장인이었고 새벽마다 가마솥 앞에 쪼그리고 앉아 뼈를 고르고 장을 풀며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 덕이에게는 친정아버지 같은 따뜻함이었답니다. 시아버지는 국밥 끓이는 비법을 낡은 무명 조각에 먹으로 빼곡히 적어 부엌 벽에 걸어두셨는데 장 담그는 법부터 육수 내리는 순서, 불 조절하는 요령까지 빼곡히 적힌 내용을 들여다보며 덕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며느아, 국밥은 말이다. 정성이 반이고 재료가 반이다. 허나 정성이 없으면 좋은 재료도 소용이 없지. 가마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마저 장마철에 불어난 개울물에 쓸려 세상을 떠난 뒤 덕이에게 남은 것이라곤 이 허물어져가는 주막 한 채와 시아버지의 가마솥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무명 조각뿐이었지요. 그것들을 붙잡고 덕이는 10년을 버텨왔고 새벽마다 가마솥 앞에 앉아 시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뼈를 고르고 장을 풀며 국밥을 끓여왔답니다. 아들 도리가 있었기에 그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내겠다는 마음 하나가 덕이에게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을 길목에 새 주막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덕이의 주막은 나날이 손님이 줄어들었고 급기야 하루에 국밥 서너 그릇을 팔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었답니다. 도리의 약값을 마련하려고 손을 댄 고리채가 이제는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렸으니 돈놀이꾼 광영감이라는 자가 달마다 찾아와
이자를 독촉하는 것도 모자라 주막 살림을 통째로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편이었지요. 그날도 덕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마솥을 닦고 있었습니다. 솥 표면을 행주로 문지를 때마다 반들반들한 무색결이 드러났고 시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솥 테두리를 쓰다듬으면 마치 노인의 거친 손이 등을 토닥여주는 것만 같아 덕이는 잠시 눈을 감았답니다. 이 손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것이 덕이가 매일 아침 솥을 닦으며 되뇌는 다짐이었지요. 어머니, 좀 쉬세요. 안방에서 도리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이는 재빨리 눈물을 훔치고 밝은 목소리를 지어냈답니다. 괜찮다. 어서 누워있거라. 아침에 미음 한 그릇 끓여줄 테니. 도리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기침을 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고 덕이는 안방 문틈으로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의원은 빨리 한양의 명의를 찾아가지 않으면 위험하다 했는데 300냥이라는 숫자가 마치 넘을 수 없는 산처럼 가슴 위에 올라앉아 있었지요. 점심 나절이 되어도 주막에 들어선 손님은 고작 2사람뿐이었습니다. 국밥 2그릇을 팔아받은 돈은 24푼, 그마저도 내일 광 영감에게 내야 할 이자에 턱없이 모자란 액수였답니다. 덕이는 빈 주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평상 4개, 기름때가 낀 벽 한쪽 구석에 세월의 때가 묻은 가마솥이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위 벽에는 시아버지의 무명 조각이 빛바랜 채 걸려 있었지요. 허름하고 초라한 곳이었으나 덕이에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막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고 덕이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니 주막 앞길에 웬 사내 하나가 서성이고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등에 짐을 진 것으로 보아 나그네인 듯 했으나 주막 안을 기웃거리면서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묘한 느낌을 주었지요. 덕이는 발걸음을 옮겨 문 앞으로 나가보았으나 사내는 이미 고갯길 쪽으로 발걸음을 돌린 뒤였고 빗줄기 사이로 사라지는 뒷모습만이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등짐을 진 모양새가 보부상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여 덕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부엌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사내가 누구인지 왜 주막 앞을 서성이다 갔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순간의 찜찜함이 가슴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처럼 남아 있었지요. 저녁 무렵 굵은 빗줄기에 겨울비가 내렸는데 고갯마루를 넘어온 바람이 주막의 허술한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부엌 아궁이의 불꽃을 흔들었답니다. 덕이는 솥 안에 남은 쌀을 확인하였고 고작 한 줌 남짓 내일 아침 도리에게 미음을 끓여주면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그 뒤로는 쌀 한 톨 남지 않는 것이었고 덕이는 텅 빈 쌀독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비바람을 뚫고 주막문이 열리더니 웬 노부부가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깨끗하되 수수한 옷차림이 단정했으나 비에 젖어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2사람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국밥 2그릇을 청했고 덕이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 뚜껑을 열었답니다. 국물은 아직 뜨거웠으나 건더기가 많지 않았기에 덕이는 찬장에서 아껴두었던 고기 몇 점을 꺼내어 넉넉히 담았고 김치도 갓 담근 것으로 골라 한 보식이 가득 올렸지요. 뜨거운 국밥 2그릇이 평상 위에 놓이자 노부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떠넘긴 부인의 눈가가 갑자기 붉어지더니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사내가 부인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는 모습을 본 덕이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분들이구나 싶었으나 굳이 묻지 않았답니다. 한참을 조용히 국밥을 먹던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우리 아들 생일입니다. 사내가 부인의 어깨를 토닥였고 부인은 다시 숟가락을 들며 말을 이었답니다. 그 아이가 국밥을 참 좋아했지요. 아들의 생일인데 아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 그 아픔을 덕이는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안방에서 열병으로 시달리는 도리의 얼굴이 겹쳐 보여 덕이는 국자를 쥔 채 고개를 돌려야 했답니다. 노부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국밥을 비웠고 식사를 마친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를 뒤적이는데 갑자기 그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답니다. 이를 어쩌오. 아들 생각에 정신이 없어서 노잣돈을 객주에 통째로 두고 온 모양이요. 사내는 외투 주머니며 허리춤을 계속 뒤졌지만 돈은 나오지 않았고 부인도 놀란 표정으로 보따리를 뒤적였지만 마찬가지였지요. 노부부의 얼굴이 붉어졌고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인 듯 당황스러워하며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덕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였답니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형편이었고 내일이면 광 영감이 들이닥칠 터였지만 노부부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가슴을 울렸고 아들을 그리워하며 국밥을 먹던 그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덕이가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 키우는 어미라 그 마음 알 것 같습니다. 아드님 생일에 밥 한 끼 대접한 셈 치겠습니다. 노부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덕이를 바라보았고 부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사내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고 덕이는 손을 내저으며 비에 젖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배웅했지요. 문이 닫히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덕이는 노부부가 앉았던 자리를 치우며 가슴속으로 셈을 했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이라곤 점심때 팔린 국밥 2그릇이 전부였고 방금 2그릇은 공짜로 내준 셈이었으니 남은 것이라곤 24푼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부모의 마음, 그 아픔 앞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시아버지라면 그리하셨을 것이라고 덕이는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그런데 상을 치우던 덕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노부부가 앉았던 평상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노수저 한 벌이었는데 반들반들하게 닦인 놋빛이 호롱불에 비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수저 끝에는 작은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으나 어둑한 불빛 아래서는 분간하기 어려웠답니다. 노부부가 두고 간 것이 분명하였고 덕이는 노수저를 들어 가만히 살폈습니다. 촌주막에서 흔히 보는 유기가 아니라 매끈하고 단단한 품새가 범상치 않아 보였으나 덕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행여 돌아올 때를 대비하여 찬장 안에 곱게 싸서 넣어두었답니다. 내일 혹시 찾으러 오시면 돌려드려야지 하는 마음이었지요. 덕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도리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고 열기가 여전한 아들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워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답니다. 도리는 잠결에도 몸을 웅크린 채 이따금 가느다란 신음을 흘렸고 덕이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이를 악물었지요. 도리야, 엄마가 어떻게든 약값을 구해올 테니 포기하면 안 된다. 대답 없는 아들의 머리맡에서 덕이는 한참을 앉아 있었고 부엌벽에 걸린 시아버지의 무명 조각이 호롱불에 비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것을 볼 때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지요. 며느아, 배고픈 사람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얼마나 큰 공덕인지 아느냐? 돈 받고 파는 장사지만 마음까지 파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덕이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는데 가마솥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만이 남아있었고 쌀독은 이미 텅 비어 있었지요. 내일 아침 도리에게 끓여줄 미음거리조차 없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으나
덕이는 고개를 들고 가마솥에 무쇠 테두리를 쓰다듬었답니다. 시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그 차가운 쇳결이 손끝에 전해졌고 덕이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솥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리도 살려야 하고 주막도 지켜야 하는데 제 힘으로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열기가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지요. 덕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내일을 맞아야 했답니다. 주막이 망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자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이 맛과 이 마음만큼은 끝까지 지키자. 그것이 덕이가 밤마다 되뇌는 기도와도 같은 다짐이었지요. 다가오는 새벽과 함께 빗소리는 조금씩 잦아들었으나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고 덕이는 문 앞에 서서 어둠 속에 잠긴 고갯길을 바라보았답니다. 300냥의 약각, 광영감의 고리채, 텅 빈 쌀독, 그리고 열병에 시달리는 아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만 같았으나 덕이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도리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게.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덕이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부엌으로 나왔고 텅 빈 쌀독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이웃집 김서방네 문을 두드려 쌀 한 대를 구워왔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으니 아들에게 미음 한 그릇이라도 끓여 먹여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가마솥에 물을 붓는 동안에도 덕이의 머릿속에는 300냥이라는 숫자와 광영감의 험악한 낯짝이 번갈아 떠올랐고 솥에서 올라오는 김이 눈앞을 뿌옇게 가릴 때마다 어젯밤 노부부의 슬픈 눈빛이 겹쳐 보이곤 했습니다. 미음을 한 사발 떠서 안방으로 가져가니 도리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답니다. 창백한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숟가락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덕이는 아들 곁에 앉아 미음 사발을 받쳐 들어주며 한 숟가락씩 떠넣어 주었는데 도리가 반도 채 먹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 것을 보고 덕이는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꺼질 듯한 도리의 그 한마디가 덕이의 가슴을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프게 파고들었답니다. 덕이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어서 먹고 기운 차려야지. 엄마가 한양에서 좋은 약을 구해올 테니 걱정 말거라. 300냥은커녕 광영감에게 줄 이자도 없는 형편이었으니 하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무너질 수 없었기에 덕이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도리는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이내 눈을 감았고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주막 문 앞에 사내 하나가 다시 나타났는데 어제 빗속에서 서성이다 사라졌던 바로 그 사내였지요.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고 낡은 차림에 삿갓을 눌러 쓴 모양새가 보부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답니다. 사내는 구석 평상에 조용히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시오. 김서방네에서 구워온 쌀로 아침에 지어놓은 밥이 조금 남아 있었고 어젯밤부터 끓여둔 육수에 밥을 말아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올렸지요. 사내는 국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먹기 시작했고 주막 안팎을 두리번거리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덕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막 밖에서 웬 사내가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는데 해진 옷의 때가 잔뜩 묻은 행색으로 보아 떠돌이 거린이 분명했지요. 사내는 주막 문 앞에 서서 안을 힐끔거리다가 입맛을 다시고 있었으나 끝내 돌아서려 하였답니다. 덕이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밖으로 나가
거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따뜻한 거 드시고 가세요. 거린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지요. 아닙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돈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덕이는 거린을 안으로 이끌어 평상에 앉힌 뒤 부엌에서 국밥 한 그릇을 퍼왔답니다. 거린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고 첫 술을 입에 넣자 뜨거운 국물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어깨가 풀리는 것이 보였답니다. 눈가가 붉어진 거린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흘을 굶었는데 이렇게. 천천히 드세요. 체하면 아니 됩니다. 덕이는 물 한 사발을 가져다 주며 걱정스럽게 말했고 그 모습이 마치 오래 굶은 아들을 먹이는 어머니 같았답니다. 구석 평상에 앉아 국밥을 먹던 보부상 같은 사내는 국밥 그릇 너머로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빛이 어려 있었답니다. 거린이 국밥을 다 비우고 떠난 뒤 사내는 계산을 하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주모, 저 사람한테도 공짜로 주셨소? 덕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치웠고 사내는 더 묻지 않았으나 주막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덕이는 알 수 없었으나 사내의 발걸음이 고갯길을 넘어 사라질 때까지 묘한 기분이 가슴에 남아 있었지요. 그 사내는 만득이라는 이름의 청직이었답니다. 어젯밤 이 주막에서 밥값도 치르지 못한 채 국밥을 얻어먹은 노부부, 그분이 바로 충청도 일대를 관할하는 관찰사 윤대감이었고 만득은 10년 넘게 윤대감을 수행한 충직한 하인이었지요. 대감이 미복으로 주막에 들르시기 전 먼저 가서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늘 하던 일이라 어제 낮에 주막 앞을 서성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답니다. 윤대감은 미복 차림으로 민정을 시찰하는 중이었고 어젯밤 주막에서 겪은 일이 밤새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습니다. 만득에게 내린 명은 단 한마디였답니다. 저 주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조용히 알아보거라. 만득은 이튿날 새벽부터 주막 근처에 자리를 잡고 덕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고 이웃 사람들에게 넌지시 사정을 물어보았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가 홀로 주막을 지키고 있다는 것, 아들이 중한 열병에 걸려 약값이 300냥이나 든다는 것, 그 약값 때문에 돈놀이꾼에게 고리채를 졌다는 것, 그러면서도 배고픈 나그네에게는 밥 한 그릇을 거르지 않는다는 것까지 만득은 하나하나 알아낸 뒤 두터운 한숨을 내쉬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만득이가 다시 주막에 앉아 국밥을 먹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덩치 큰 사내가 씩씩거리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것으로 보아 낮술을 마신 듯했고 주막 안으로 성큼 들어서더니 큰 소리로 말했지요. 여기가 덕이네 주막이지? 덕이가 부엌에서 나와 인사하니 사내가 가슴을 쭉 펴며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나는 길 건너 주막 허서방이요. 요즘 손님이 확 줄었는데 알고 보니 여기서 공짜로 밥을 퍼주고 있다며? 장사하는 사람이 그러면 같은 길목 장사꾼은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닌 겐가? 평상에 앉아있던 손님 하나가 불안한 눈빛으로 일어서려 했답니다. 만득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귀를 쫑긋 세웠지요. 주인어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덕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정중했고 허서방이 눈을 부라렸으나 덕이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제 국밥은 시아버님께 배운 그대로입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건 저도 마찬가지이고 공짜로 밥을 준 것은 사흘을 굶은 거린에게 한 그릇 내어준 것뿐입니다. 뭐,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값 때문에 광 영감한테 빚까지 졌으면서 밥 퍼주고 있으면 그게 장사야? 허서방의 말에 덕이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 고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쓸었기 때문이었지만 덕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잠시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보시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가져가셔요. 오늘 아침에 담근 깍두기입니다. 술 드신 것 같은데 이거 드시면 속이 좀 나으실 겁니다. 허서방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덕이를 바라보았고 자기가 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오히려 깍두기를 내밀다니 두 눈이 휘둥그레진 허서방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머리를 극적이며 중얼거렸지요. 참 별사람 다 보겠네. 같은 길목에서 장사하는 사이인데 서로 으르렁거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니 서로 힘내자는 뜻으로 드시라는 겁니다. 그는 깍두기 보시기를 받아든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한번 까닥이고는 아무 말 없이 주막을 나갔답니다. 덕이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평상을 닦기 시작했지요. 만득은 그 모든 광경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답니다. 행패를 부리는 사내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깍두기를 건네는 주모, 그것도 아들의 약값 때문에 내일 당장 주막을 잃을 수도 있는 처지에서 말입니다. 국밥값을 치르고 주막을 나온 만득은 고갯길을 넘어 윤대감이 묵고 있는 객주로 발걸음을 서둘렀답니다. 대감마님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만득은 사흘 동안 보고 들은 것을 낱낱이 아뢰었지요. 사흘 굶은 거린에게 공짜로 밥을 준 일, 건너 주막 사내의 행패에도 깍두기를 건넨 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들의 약값 300냥에 허덕이면서도 벌어진 일이라는 것까지요. 윤대감은 한참을 말이 없었답니다. 창 너머로 먼 산등성이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촉촉이 젖어 있었고 옆에 앉은 정씨 마님도 고개를 숙인 채 소매로 눈가를 닦고 있었지요. 윤대감에게는 10년 전 잃은 외아들이 있었고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올해 25이 되었을 터인데 국밥을 유난히 좋아했던 아들의 생일이면 부부는 어김없이 국밥집을 찾아다녔지요. 그날도 덕이의 주막에 우연히 발길이 닿았던 것이었던 겁니다. 만드가 윤대감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주모의 아들이 무슨 병인지, 어느 의원에게 보여야 하는지, 주막의 빚은 얼마인지 모든 것을 알아보아라. 그리고 이 일은 조용히 하거라. 저 주모가 눈치채면 아니 된다. 만득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는데 10년을 모시면서도 대감의 목소리에서 이토록 깊은 떨림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며칠이 더 흘러 만득이 알아온 소식은 윤대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답니다. 덕이의 아들 도리는 고열이 석 달째 내리지 않아 몸이 날로 쇠약해지고 있었고 한양의 명의에게 보이지 않으면 위태로운 지경이라는 것이었지요. 약제비 300냥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 끓일 국거리조차 빠듯한 형편이었으며 돈놀이꾼 곽 영감에게 진 고리채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주막 살림을 통째로 내놓아도 모자라는 판이었답니다. 정씨 마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대감, 어서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때가 아직 이른 것 같소. 윤대감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만득에게 돌아보며 말을 이었지요. 광 영감이라는 자의 행실을 살펴보거라. 고리채를 놓는 것이 저 주모에게만 해당되는 일인지 고을 아내 같은 피해를 입은 백성이 더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한편 덕이의 주막에서는 하루하루가 벼랑 끝이었습니다. 쌀은 이웃에게 구워다 쓰는 날이 잦아졌고 손님은 하루에 두세 사람이 고작이었으며 도리의 기침은 밤마다 더 깊어지고 있었답니다. 덕이는 새벽마다 가마솥 앞에 앉아 시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육수를 끓였지만 넣을 재료가 마땅치 않아 국물 맛이 예전 같지 않았고 그것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지요. 광 영감이 보낸 하인이 주막에 들이닥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밀린 이자를 갚지 않으면 주막 살림을 모조리 끌어가겠다는 곽 영감의 으름장을 전했답니다. 덕이는 그가 돌아간 뒤에도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고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안방의 도리에게는 들키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지요.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도리가 안방에서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나 덕이는 얼른 목소리를 고르며 대답했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누워 있거라. 그날 밤 덕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며 10가지 20가지 궁리를 해보았으나 어디에서도 돈을 구할 길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미 이웃집 김서방에게도 쌀을 구워 먹고 있는 처지였고 고을 장터의 장사치들에게 손을 벌린다 해도 빌려줄 사람이 없었지요. 덕이는 벽에 걸린 무명 조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빼곡한 글씨가 호롱불에 비쳐 아른거렸고 장 담그는 법, 육수 내리는 법, 불 조절하는 요령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보였답니다. 이 주막이 사라지면 이 무명 조각도, 이 가마솥도, 시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아버님, 이 주막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건지요. 덕이의 목소리가 부엌 안에서 작게 울렸고 가마솥 위로 피어오르던 마지막 연기가 천장으로 사라졌지만 덕이는 일어섰답니다. 주막이 망하더라도 마지막 날까지 솥을 닦고 국밥을 끓이고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주막 앞으로 소달구지 한 대가 들어섰고 그 뒤를 따라 곽 영감이 하인 둘을 데리고 나타났답니다. 곽 영감은 50줄의 사내로 눈매가 가늘고 입이 얇았는데 큼직한 도포를 걸친 행색이 번지르르 했으나 그 안에 감추어진 신보는 고을 사람 누구나 알 만큼 야박하기 짝이 없는 자였지요. 그는 주막 마당으로 성큼 들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주모, 오늘이 마지막인 거 아시오? 덕이가 부엌에서 급히 나왔을 때 곽 영감은 이미 주막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차고 있었답니다. 볼 것도 없는 살림이지만 빚은 빚이니까. 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님, 한 달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한 달? 벌써 석 달째야, 석 달. 더는 못 기다려. 곽 영감이 하인을 돌아보며 턱짓을 했답니다. 그들은 주막 안으로 들어가 닥치는 대로 살림을 끌어내기 시작했고 낡은 평상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으며 그릇과 보시기가 담긴 상자가 달구지 위로 실렸지요. 영감님, 제발 이것만은 안 됩니다. 덕이가 다급하게 외친 것은 하인의 손이 가마솥을 향했기 때문이었지요. 시아버지가 평생을 함께한 가마솥, 새벽마다 정성껏 닦으며 다짐을 새기던 그 솥을 거칠게 잡아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솥은 안 됩니다.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겁니다. 덕이는 가마솥으로 달려가 두 팔로 감싸 안았답니다. 차가운 무색결이 온몸으로 전해졌고 시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그 테두리를 놓지 않으려 두 팔에 힘을 주었지만 하인이 덕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손이 미끄러지고 말았지요. 비켜시오. 일 방해하지 말고. 덕이의 무릎이 차가운 흙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벽에 걸려있던 무명 조각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덕이는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벽으로 손을 뻗어 무명 조각을 낚아채듯 움켜쥐었지요.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본능이었답니다. 가마솥은 부엌에서 끌려 나왔고 하인 둘이 힘을 합쳐 솥을 달구지 위로 올려 실었지요. 덕이는 무명 조각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부엌 문턱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10년 동안 새벽마다 닦고 불을 떼며 국밥을 끓여왔던 가마솥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두 눈 뜨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마치 시아버지를 다시 한번 잃는 것 같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지요. 평상이며 그릇이며 솥이며 주막의 살림이란 살림은 모조리 달구지 위에 실렸고 광 영감은 손을 털며 마지막으로 덕이를 내려다보았답니다. 어차피 빚 못 갚으면 이 주막도 내 것이니 알아서 하시오. 달구지 바퀴가 흙길을 파며 천천히 고갯길 쪽으로 향하였고 덕이는 부엌 문턱에 주저앉은 채 그 수레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무명조각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으나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저 텅 빈 느낌만이 온몸을 채우고 있었답니다. 주막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릇도 가마솥도 사라진 부엌은 바람만 들어오는 빈 껍데기가 되어 있었고 무명조각이 걸려있던 자리에는 못자국만이 쓸쓸하게 남아 있었지요. 덕이는 무명조각을 펼쳐 시아버지의 글씨를 들여다보았답니다. 장 담그는 법, 육수 내리는 순서, 불 조절하는 요령, 그리고 맨 아래에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지요. 배고픈 사람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장사꾼의 첫째 도리니라. 덕이의 눈에서 비로소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무명조각 위로 뚝뚝 떨어졌고 시아버지의 먹글씨가 눈물에 번져 흐려졌습니다. 아버님 못 지켰습니다. 이 주막을 끝내 못 지켰습니다. 덕이의 목소리가 텅 빈 부엌 안에서 메아리쳤고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안방에서 도리의 기침소리가 가늘게 들려왔으나 덕이는 일어설 힘이 없었고 무명조각만을 가슴에 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해가 기울어 주막 안으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울 무렵에야 덕이는 마침내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섰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 안방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주막은 잃었지만 아들은 아직 곁에 있었고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빈손으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덕이는 이를 악물며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도리야, 엄마가 어떻게든 너를 살릴 거다. 주막이 없어도 솥이 없어도 엄마가 여기 있으니 포기하면 안 된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간 덕이는 도리의 이마에 손을 얹었고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태우는 듯 했으나 덕이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무명조각을 품에 넣고 도리의 등을 쓸어주며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시아버지가 국밥을 끓이며 흥얼거리시던 옛 노래였고 도리가 어릴 때 잠이 오지 않으면 불러주던 자장가이기도 했답니다. 한편 고갯길 너머에서는 만득이 숨을 헐떡이며 윤대감을 찾아가고 있었지요. 주막에서 벌어진 참담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만득의 얼굴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빨랐답니다. 광 영감이 과부의 살림을 몽땅 빼앗아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윤대감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변했고 정씨 마님은 두 손을 모은 채 입술을 깨물었지요. 대감마님, 이러다간 저 주모와 병든 아이가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만득의 목소리가 떨렸고 윤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만드가 광 영감의 고리채 장부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미 수소문해 두었습니다. 광 영감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한 백성이 이 고을에만 67집이 넘었습니다. 윤대감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가 이내 펴졌고 그의 눈빛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답니다. 내일 아침 행차를 준비하거라. 만득은 깊이 고개를 숙였고 정씨 마님은 대감의 손을 꼭 잡았지요. 밤하늘 아래 객주의 호롱불이 가물거리고 있었고 고갯마루 너머 텅 빈 주막에서는 덕이가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부르는 자장가 소리만이 어둠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동력 하늘이 겨우 밝아오는 무렵 덕이는 텅 빈 부엌 바닥에 앉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가마솥이 있던 자리에는 솥바닥이 눌러앉은 흔적만 남아 있었고 무명 조각이 걸려있던 못자국 아래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어깨를 움츠리게 했지요. 품속에 넣어둔 무명 조각의 감촉만이 유일하게 따뜻했으나 덕이의 머릿속에는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어제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나 솥도 없이 국밥을 끓일 수 없었고 솥이 없는 주막은 주막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안방에서 도리의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새 열이 더 오른 듯 숨소리가 거칠었고 덕이는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갔답니다. 도리의 이마에 손을 대는 순간 화들짝 놀랐지요. 어젯밤보다 열이 더 올라 있었고 아이의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답니다. 덕이가 아들의 볼을 쓸어주며 부르자 도리가 간신히 눈을 떴고 초점 없는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가느다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한마디에 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그래, 괜찮을 게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기운만 차리거라. 덕이는 마당으로 나왔고 이웃집 김서방네에 다시 한번 쌀을 꾸러 가야 했으나 이미 여러 번 꾼터라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 무렵 고갯마루 너머 고을 관아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만득의 보고를 받은 윤대감은 날이 밝자마자 관복으로 갈아입고 고을 관아를 찾았답니다. 미복 차림의 수수한 노인이 관복에 사모를 갖추어 쓰고 나타나자 고을 원님은 혼비백산하여 관아 마당에 엎드렸지요. 관찰사 대감마님, 어인일이시옵니까? 윤대감은 만득이 확보한 고리채 장부를 원님 앞에 펼쳐 보이며 차분하되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이 고을에 광영감이라는 자가 고리채를 놓아 백성을 착취하고 있느니라. 빌려준 돈에 서너 배 이자를 붙여 갚지 못할 시 살림이며 논바치며 빼앗고 있는데 그 피해를 입은 집이 예닐곱에 이른다. 어제는 과부가 홀로 지키는 주막의 살림을 몽땅 끌어갔느니라. 원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지요. 소인이 불찰이옵니다. 당장 처분하겠습니다. 광영감을 잡아들이고 빼앗은 재산을 모조리 본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내 친히 살필 것이니라. 원님은 곧바로 포교를 보내어 광영감을 잡아들였습니다. 아침잠을 자다 포교에게 끌려온 광영감은 도포가 반쯤 흘러내린 꼴로 관아 마당에 엎드렸고 관찰사 대감이 직접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지요. 살려주십시오, 대감마님. 소인이 잘못하였습니다. 광영감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연신 이마를 땅에 찧었으나 윤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잘못을 안다면 어찌 지금껏 고치지 않았느냐. 과부의 속까지 빼앗아가며 배를 불리는 것이 사람의 도리더냐. 원님이 광영감의 고리채 장부를 낱낱이 대조하였고 빌려준 돈에 비해 이자가 서너 배에 달하는 것도 있었으며 갚을 수 없는 이자를 빌미로 살림이며 논바치며 빼앗은 기록이 모두 드러났답니다. 원님은 윤대감의 명에 따라 광영감에게 엄한 벌을 내렸고 빼앗은 재산은 모조리 본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라는 처분을 내렸지요. 포교 둘이 광영감의 집에서 어제 싣고 간 살림을 실은 소달구지를 끌고 왔고 그 달구지는 곧장 덕이의 주막을 향해 고갯길을 넘어갔답니다. 한편 덕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이웃집에 쌀을 꾸러갈 엄두도 나지 않았고 안방에서 도리의 기침소리만 간간히 들려오는 것이 덕이의 세상 전부인 듯 했지요. 바로 그때 고갯길 쪽에서 소달구지 바퀴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덕이가 고개를 드니 포교 둘이 달구지를 몰고 주막 앞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고
달구지 위에 실린 것들을 보는 순간 덕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가마솥이었습니다. 어제 광영감의 하인에게 끌려나갔던 시아버지의 가마솥이 달구지 위에 그대로 실려 돌아온 것이었답니다. 그 옆에는 어제 빼앗긴 살림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지요. 이게 어찌된 일이옵니까? 덕이가 허둥지둥 달려나가 물었으나 포교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답니다. 관아의 명이요. 살림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라 하셨소. 포교 둘이 달구지의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이 먼저 내려왔고 아침 햇살을 받아 무색결이 은은하게 빛났답니다. 포교 둘이 힘을 합쳐 솥을 들어 부엌의 원래 자리에 내려놓자 덕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었으니 꿈을 꾸는 것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살림을 모두 들여놓은 포교가 떠나고 덕이는 부엌에 들어가 돌아온 가마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솥을 쓰다듬었답니다. 시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무색결이 손끝에 전해졌고 어제 빼앗겼을 때 마치 시아버지를 잃는 것 같았던 그 아픔이 되살아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해준 것인지 관아의 명이라 했으니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덕이는 알 수 없었지만 솥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막 앞에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사내 셋이 마당으로 들어섰답니다. 맨 앞에 선 사내는 관복을 단정히 갖추어 입고 사모를 쓰고 있었는데 덕이는 부엌에서 나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요. 며칠 전 밥값을 치르지 못한 그 노인이었으나 수수한 행색은 온데간데없고 관복 차림의 위엄이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답니다. 그 뒤를 만득이 따르고 있었고 한 발 뒤에 정씨 마님이 서 있었지요. 덕이는 무릎이 풀려 마당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간신히 버티며 두 손을 모았답니다. 어르신, 도대체 어찌된 일이옵니까? 윤대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 며칠 전 이 주막에서 국밥을 얻어먹은 노인이 나요. 덕이의 눈이 커졌답니다. 그날 밤 비를 맞으며 들어왔던 노부부, 밥값을 치르지 못해 미안해하시던 그분이 관찰사 대감이었다니 믿기지 않아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노잣돈을 두고 왔다 했을 때 주모는 우리 부부에게 국밥을 공짜로 내주셨소. 아들 생일에 밥 한 끼 대접한 셈 치겠다 하셨지요. 윤대감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고 그의 눈가가 촉촉이 젖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 뒤로 알게 되었소. 사흘 굶은 거린에게도 밥을 내어주시고 행패를 부리는 이에게도 화 대신 깍두기를 건네셨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아들의 약값 300냥에 허덕이시면서도 벌어진 일이라는 것까지. 덕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뚝뚝 흙바닥에 떨어졌답니다. 정씨 마님이 다가와 덕이의 손을 잡았지요. 주모, 우리 부부는 10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 생일이면 국밥집을 찾아다녔는데 그날 이 주막에 발길이 닿은 것은 하늘이 보내준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고 덕이는 두 사람의 아픔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과 아들을 살리려는 어미의 절박함이 국밥 한 그릇 위에서 만난 것이었지요. 윤대감이 덕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도리의 약제비는 내가 마련하였소. 한양의 명의에게 이미 기별을 넣어두었으니 내일이면 이 고을에 도착할 것이요. 덕이는 귀를 의심했답니다. 300냥, 그 넘을 수 없는 상 같던 돈을 대감이 내어주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광영감에게 진 고리채는 관아에서 이미 정리하였소. 이제 주모에게 빚은 없소. 덕이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고 마당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었답니다. 대감마님, 이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덕이가 이마를 땅에 대며 엎드리려 하자 윤대감이 재빨리 덕이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혜는 주모가 먼저 베푼 것이요. 밥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을 받았으니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일 뿐이외다. 그때 덕이가 무언가 떠올린 듯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고 며칠 전 자신이 곱게 싸서 넣어두었던 노수저를 꺼내 윤대감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그날 밤 두고 가신 것이옵니다. 돌려드리려고 고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윤대감은 노수저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답니다. 수저 끝에 새겨진 작은 글자 하나, 윤자가 아침 햇살에 비쳐 또렷이 보였지요. 그것은 세상을 떠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쓰던 수저였고 아들 생일이면 품에 넣고 다니며 국밥집에서 꺼내 쓰곤 하던 유품이었답니다. 이것을 지켜주셨구려. 윤대감의 목소리가 떨렸고 정씨 마님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노수저 위로 윤대감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고 그것은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비로소 밖으로 나온 것이었지요. 우리 아이의 수저를 낯선 주모가 곱게 싸서 간직해 주었다는 것이 이 늙은이에게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 같소. 덕이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답니다. 그날 밤 노부부가 국밥을 먹으며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아들 생일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그 슬픔의 깊이를 그리고 이 노수저 한 벌에 담긴 10년의 그리움을요. 윤대감은 노수저를 품에 넣고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가마솥이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위 벽에는 덕이가 다시 걸어놓은 무명 조각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지요. 윤대감은 무명 조각의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덕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모,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이 주막의 국밥 맛을 더 많은 사람이 맛볼 수 있으면 좋겠소. 내 고을 원님에게 기별을 넣어 이 주막의 현판을 다시 쓸 것이니 관에서 인정한 주막이라면 나그네들이 안심하고 찾을 것이요. 덕이는 놀라 두 손을 내저었답니다. 대감마님, 분에 넘치는 말씀이옵니다. 이미 아들을 살려주시고 빚까지 갚아주셨는데 은혜가 아니라 했소. 주모의 국밥에는 시아버님의 정성과 주모의 마음이 담겨 있소. 그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시오.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이요. 덕이는 두 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고 윤대감 부부는 만득을 데리고 고갯길을 넘어갔답니다.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를 바라보며 덕이는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지요. 안방에서 도리의 기침소리가 들려왔고 덕이는 안방으로 달려가 도리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이번에는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지요. 도리야, 이제 괜찮다. 한양에서 좋은 의원이 온단다. 도리가 간신히 눈을 떠 어머니를 올려다보았고 덕이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보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왜 울고 계세요? 기뻐서 그런다. 기뻐서. 덕이는 아들을 끌어안았고 고갯마루 너머로 멀어진 말발굽 소리는 이미 바람 속으로 사라졌으나 윤대감이 남기고 간 온기만은 주막 안가득 퍼져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덕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튿날 한양에서 명의가 도착했고 도리를 진찰한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지어주었답니다. 석 달 동안 내리지 않던 열이 사흘 만에 잡히기 시작했고 열흘이 지나자 도리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마당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지요. 보름이 지나자 죽만 먹던 아이가 미움을 넘겼고 한 달이 지나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울 만큼 기운을 되찾았답니다. 두 달이 흘러 봄 기운이 고갯마루에 스며들 무렵
도리는 예전처럼 나무를 해오겠다며 지게를 짊어지려 했고 덕이가 아직 무리라며 말렸으나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지요. 윤대감의 약속대로 고을 원님이 친히 현판을 써서 보내왔고 그 현판이 주막 처마 아래 걸리던 날 덕이는 한참을 마당에 서서 올려다보았답니다. 현판 아래로 용수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 지나가는 나그네며 보부상이며 장사치들이 현판을 보고 안심하며 발길을 들여놓기 시작했지요. 손님이 늘자 덕이는 새벽마다 더 일찍 일어나 뼈를 고르고 장을 풀었으며 시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정성을 다해 육수를 끓였답니다. 도리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이제는 어머니 곁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주마기를 거들었답니다. 키가 훌쩍 자란 아들이 무거운 솥을 번쩍 들어 옮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덕이는 코끝이 시큰해졌으나 감사함에 미소가 먼저 번지곤 했지요. 어느 날 덕이는 부엌벽에 걸린 무명 조각을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답니다. 아버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 한 줄이 무슨 뜻이었는지를요. 배고픈 사람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장사꾼의 첫째 도리니라. 시아버지가 남긴 그 한 줄이 덕이를 살렸고 덕이의 손을 거쳐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답니다. 도리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는 소식은 만득을 통해 윤대감에게 전해졌고 덕이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봄상을 차려 대감 부부를 모시고 싶다는 청을 올렸답니다. 윤대감 부부는 기꺼이 그 청을 받아들여 주막을 찾았지요. 그 해봄이 찾아왔습니다. 고갯마루 양지 바른 곳에 진달래가 드문드문 피어나고 주막 처마 끝으로 제비 한 쌍이 날아드는 것이 보였답니다. 주막 안 따뜻한 방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윤대감 부부와 덕이 모자가 한자리에 모여 봄 음식을 나누고 있었답니다. 냉이국을 끓이고 쑥절편을 빚어 차린 상이 소박하되 정갈했고 네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정겹게 둘러앉아 있었지요. 대감마님, 쑥절편 더 드십시오. 도리가 대감마님 드시라고 새벽부터 빚었습니다. 덕이가 윤대감 앞에 쑥절편 접시를 내밀었고 윤대감은 묵묵히 절편을 집어 입에 넣으며 도리를 바라보았답니다. 건강해진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도리의 모습에서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으나 이제는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다가왔지요. 도리가 술잔을 채워 윤대감에게 공손히 올렸답니다. 대감마님 많이 드십시오. 대감마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윤대감은 술잔을 받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리야, 내 어미의 마음이 너를 살린 것이다. 솥도 잃고 살림도 잃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이야말로 어떤 약보다 귀한 것이었느니라. 정씨 마님이 덕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주모,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도리 또래였을 텐데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으니 마치 아들이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덕이는 마님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고 네 사람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으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와 아들을 살린 어미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윤대감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덕이가 마지막으로 부엌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주막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지요. 키는 훌쩍 컸으나 몸은 깡마른 소년이었고 낡아서 소매가 짧아진 옷을 입고 어깨를 움츠린 채 주막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답니다. 소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길을 돌리려 했지요. 배가 고픈 듯 침을 삼키고 있었으나 돈이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덕이의 손이 멈추었답니다.
순간 머릿속이 아득해지며 지난 겨울의 그 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지요. 텅 빈 쌀독, 열병에 시달리는 아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노부부에게 내밀었던 국밥 한 그릇이요. 덕이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얘야. 돌아서려던 소년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덕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밥 먹고 가거라. 소년의 눈이 커졌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돈 얘기는 하지 말고 어서 들어오너라. 덕이는 소년의 등을 가볍게 밀어 주막 안으로 이끌었고 가장 따뜻한 자리에 앉힌 뒤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 뚜껑을 열었답니다. 뽀얀 김이 피어오르는 솥에서 국밥 한 그릇을 퍼담고 깍두기를 한 보시기 곁들여 소년 앞에 내려놓았지요. 이거 먹고 힘내서 갈 길 가거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배고픈 사람 만나거든 너도 밥 한 그릇 내어주면 된다. 소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이윽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지요. 안쪽 방에서 윤대감 부부와 도리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덕이와 윤대감 부부 그리고 도리가 눈물 젖은 국밥을 먹는 소년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요. 지난 겨울 덕이가 절망 속에서 베풀었던 그 선행이 이제 더 큰 선행이 되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답니다. 옛말에 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복을 바라고 덕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었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일 당장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눈앞에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내밀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주모덕이는 가마솥 하나로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었지요. 시아버지가 무명조각에 적어둔 그 한 줄이 며느리의 손을 거쳐 세상으로 퍼져나갔으니 이보다 더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백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